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 중에 하나인 에밀 졸라의 라나입니다. 우선 라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19세기 말에 파리의 귀족과 부르주아들은 최고이자 최후의 향락에 빠져 있었는데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도시이자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꽃의 도시 파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극장이었고 잘나가는 귀족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들었는데 세계의 유행은 이곳에서부터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한 극장에 혜성처럼 나타난 나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배우라기엔 연기력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극장의 모든 남자들을 매혹시킬 뛰어난 외모와 육감적인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무대에서 비너스 역을 맡게 되었는데 풍만한 나체를 무대에 노출시켜 삽시간에 파리에서 가장 핫한 배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나나는 하룻밤 사이에 여배우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는데 그녀에게 배우의 일은 부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풍만한 육체의 발정이 나서 달려드는 사나이들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돈과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본래 직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직업이 적성에 잘 맞아 남자들은 그녀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바치고 파산했으며 돈이 부족한 남성들은 도둑질, 도박질로 파멸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나나는 남성들에게 하룻밤 기회를 한 번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들은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나나는 고집불통에 음란하고 뻔뻔하기까지 한 해픈 여자였고 이러한 자신의 성격을 절대 숨기려 들지 않았는데 수많은 남성들은 그녀에게 몰려들었고 그녀는 밤의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의연금 때문에 찾아온 미파 백작과 왕세자가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해 나나와 남자들의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데 미파 백작은 무대 뒤에서 전라의 나나를 보기 전까지는 나나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나는 돈 많은 물주들을 거느리지만 사랑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빠지는데 퐁탕과 조르주가 대표적으로 퐁탕은 나나를 거칠게 다루는 삼류 배우였고 조르주는 나나의 아들 또래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손찌검을 습관처럼 하는 퐁탕을 사랑한다는 나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나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미파 백작과 나나와 진한 섹스를 하고 복상사를 당할 뻔한 후작이 전세 마차로 반 죽음 상태가 되어 돌아가고 돈을 충분히 챙긴 하녀 조예가 그만두겠다고 하직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라보르테트가 찾아와서 조르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나나는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응어리졌던 감정이 폭발하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나는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는데 떠나기 전에 그녀는 짐과 가구와 보석과 속옷에 이르기까지 깡그리 팔아버렸고 그 액수가 60만 프랑에 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자 그녀의 행방을 두고 온 파리가 떠들썩해지는데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희대의 매춘 부인 나나의 이름도 차차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뒤에 나나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러시아에서 돌아온 나나가 천연두에 걸려 호텔방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침대 위에 그녀 몸뚱이는 뼈와 피와 고름과 썩은 육체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천연두의 흠집이 얼굴 전체에 돋아 있었고 흠집투성이었습니다. 한때 파리의 모든 유명인들이 나나를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죽을 때는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단절된 공간에서 쓸쓸히 죽어간 것입니다. 그녀가 수채구멍에 버려진 썩은 고기에서 묻혀온 그 병균이 나나가 사람들을 부패시켰던 그 독소가 자신의 얼굴로 올라가 썩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은 텅 비었고 거리에서 절망의 외침 소리가 들끓어올라 커튼 자락을 부풀렸습니다. 베를린으로, 베를린으로, 베를린으로.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나나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는 몇 달 동안의 남자를 잇따라 잡아먹었다. 사치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식욕도 왕성해져서 한 남자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파리 사교계란 얼마나 야릇한 세계인가? 그의 존재 전체가 저항했다. 조금 전부터 나나가 가해오는 느릿한 유혹이 그를 두렵게 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읽은 거룩한 이야기와 악마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악마의 존재를 믿었다. 악으로 부풀어 오른 나나의 엉덩이와 가슴과 웃음을 보니 모르긴 해도 그녀가 악마인 것 같았다. 그는 꿋꿋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젊음이 마침내 눈을 뜬 것이다. 가톨릭 교도의 냉정한 가슴 속에 중년 신사의 위험 속에 청춘의 탐욕스러운 정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백작은 이를 악물고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나가 몸부림을 치자 그는 상스러워졌다. 그는 오늘 밤 같이 자러 왔다고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말했다. 나나는 남자들의 어리석음과 방탕함에서 거둬들인 돈으로 상류사회의 후적 부인처럼 멋있는 부인이 되었다. 갑작스럽고도 결정적인 출세였고 가끔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그를 협박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퐁탕은 그녀를 벽 쪽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죽이겠다고 했다. 그것이 그녀를 온순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주 의자에 몸을 내던지고 5분 동안 흐느껴 울곤 했다. 그러나 이내 깨끗이 쾌활한 기분이 되어 노래도 부르고 깔깔대면서 온 집안의 치마를 날리며 뛰어다녔다. 자주 화내는 것을 제외하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돈을 쓰고 싶은 충동, 뒤를 봐주는 남자에 대한 본능적인 경멸, 애인들의 파산을 자랑으로 삼는 낭비벽심한 여자의 지속적인 변덕이었다. 호화로운 저택 한가운데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나나는 따분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밤마다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화장대의 서랍 속에는 빛과 설이 섞여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어딘지 허전함을 느꼈고 하품 나오게 하는 구멍 같은 것을 느꼈다. 그녀의 생활은 바쁜 일 없이 지나갔고 시간은 똑같고 단조롭게 흘러갔다. 그녀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었다. 누군가 자기를 먹여줄 거라는 확신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누워서 지냈다. 외출할 때는 꼭 마차를 탔기 때문에 다리로 걷는 습관을 잃어버렸다. 남자들은 정말 나를 귀찮게 해. 이 한마디 외침 속에 그녀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었다. 나를 내 부모와 함께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수많은 비극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방데브르가 미친 듯한 불길 속에서 타 죽은 애, 푸카르몽니 우울증에 걸려 중국 바다에 빠져 죽은 애, 파산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소박하게 살아가게 된 스타이너, 바보짓을 좋아하던 라 발루아즈 미파 일가의 비극적 파멸.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을 발밑에 쓰러뜨린 뒤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 저택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는 것이다. 자신의 무서운 영토를 해골로 뒤덮었다는 옛날의 괴물들처럼 그녀는 해골들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그녀의 작업이 마침내 완수되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짐승 같은 무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여전히 잘 모르는 천진한 소녀였다. 그녀는 쾌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풍만하고 기름진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처럼 깨끗하고 산뜻한 모습이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무시무시하고도 기괴망측한 얼굴 위로 머리카락만이,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만이 태양처럼 찬연한 빛을 간직한 채 황금빛 여울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너스는 썩어갔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수채구멍에 버려진 썩은 고기에서 묻혀온 그 병균이 나나가 사람들을 부패시켰던 그 독소가 그녀 자신의 얼굴로 올라가 썩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는 외춘과 난잡한 성관계로 대표되는 방탕한 파리의 성산업을 고발한 작품으로 술과 동성애, 사도마조히즘, 관음증에 빠져 허우적대는 권위 있는 귀족, 미파 백작은 타락과 응징의 축도입니다. 그의 가문이나 정치적, 종교적 지위도 창녀 나나에 대한 그의 욕망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나나는 겉으론 찬란하게 빛나지만 타고날 때부터 얼룩진 여인입니다. 에밀 졸라의 대표작인 목로주점에서 제르베즈가 함석공 푸포 사이에서 낳은 딸로 엄청난 동네의 말괄량이로 자라납니다. 목로주점에서의 나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점점 아름다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던 그녀는 매번 아빠로부터 매를 맞고 자주 가출하고 돌아왔으며 집안의 가난으로 굶주렸다. 나나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나날을 이어갔다. 마법사가 요술봉을 휘두르듯 어느 때는 근사한 숙녀로 변신했다가 또 어떤 때는 시궁창에서 뒹군 것 같은 더러운 몰골로 나타나기도 했다. 나나는 매맞는 것으로 잠자리를 제공받는다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상황 판단을 해본 다음 그 편이 낫다 싶으면 집으로 와서 기꺼이 매를 맞았다. 목로주점은 문역들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운명 목로주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빛과 여성 혐오, 문제 가정, 사회 계급, 그리고 치명적인 성병 등이 그녀의 성공을 방해하는데 육체적으로도 몰락하는 그녀의 모습은 국가와 사회의 부패를 상징하듯 끔찍합니다. 나나가 보볼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폭도들의 비명을 배경으로 죽음을 맞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데 한 시대의 폭력과 몰락, 그리고 정화가 완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착취와 불명 예스러운 폭로에 대한 의식적인 강조는 스트립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의 정점인데 오늘날도 수그러들지 않는 관음증과 선정주의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고발하는 명작입니다. 나나는 1926년에 프랑스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장 르누아르가 감독을 했으며 캐서린 헤슬링이 나나 역을, 장 안젤로가 방데브르 역을 맡았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소설 나나를 쓰기 전까지 바리에테 극장에 대하여 전혀 몰랐었다고 합니다. 루도빅 칼레비가 졸라를 극장의 오페레타에 초청해 공연을 보여주고 무대 뒤 분장실에서 유명 배우인 안나 위딕으로부터 유격으로 점철된 스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블랑슈 당티, 안나 데슬리옹, 벨핀네 드리지, 오스텐스 슈나이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나나라는 소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에밀 졸라. 에밀 졸라는 파리 출생으로 이탈리아계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중학교에 들어가 거기서 화가, 세잔과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곤궁으로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옮겨간 후 학업의 의욕을 잃었고 문학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866년 청년비 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미술 전비평을 써서 기성의 대가들을 비판하고 마네, 피사로, 모네, 세잔 등 신진의 불우한 인상파 청년 화가들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1867년 마르세유의 신비로 자신감을 얻은 뒤 대작 우곡마카르 총서를 구상하는데 목로주점, 나나, 제르미날, 대지, 수인 등 대표적인 걸작이 이 총서에 들어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모럴리스트이고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였는데 만년의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나자 끝까지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해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나태주, 행복.